이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간판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신고리 오리코기를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다가 공론화해서 다시 재개를 해라라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이건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노원전을 수명이 도래하는 30년이 이제 수명인데 14기를 2038년까지 이제 축소를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를 해서 올해 이걸 이제 가동을 시키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설계 수명이 60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가동하게 되면 2082년에 이제 원전이 제로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그 말썽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 많은데 월성 1호기는 사실 2022년까지 쓸 수 있도록 2년을 더 쓸 수 있도록 리트로피스를 했는데 이거를 2020년에 2년 앞당겨서 그 폐쇄를 시켰죠. 월성 1호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은 이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원래 그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원전의 그 비중입니다. 빨간 그래프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22년에 28기 그때 당시에 이제 출범 당시 24기가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기를 더 늘려서 28기를 이제 가동을 시키고 올해 계획대로. 근데 아직은 이제 가동이 안 돼 있어요. 신한울 1, 2호기,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이거를 가동을 시켜서 28기까지 이제 최대로 이제 늘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에, 쭉 앞으로는 이제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8년에는 14기로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탈원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이게 원래 동화상인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에, 그 올해 그 2월 달에 이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선을 앞둔 그런 시점인데 원전을 향후 60년 동안 주력 전원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탈원전하고 또 이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이 이게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다시 이 활용하는, 건설하는 이런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통령의 생각도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17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그 발전량 비중으로 20%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2017년 당시에 7%였습니다.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이런 걸 빼게 되면 소위 우리가 태양광, 풍력 이걸 이제 가변 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것 중심으로 앞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4%입니다. 근데 이 4%인데 이거를 2030년에 2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담겼습니다. 시험관에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한 걸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나라의 화면이 또 없었는데 수소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하자. 이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회색이라고 하는데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이제 LNG를 개질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소를 만드는 걸 이제 그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CH4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분자식을 보면
LNG는 사실 메탄인데 거기다가 H2O를 가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레이 수소는 어, 그 수소를 1kg 생산하는데 거기서 한 7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이제 이거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초점은 세계적으로 그린 수소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 그 2년마다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 계획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발표가 되고 이 계획 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됐고 이보다 더 상위 개념인 에너지 기본 계획이 2019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는 겁니다. 2040년에 30에서 35%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을 끄는 건데, 아까 2030이라고 하는 데서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건데, 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에 30에서 35%로 더 높이는 상당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뭐 계획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상위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이 하나의 행정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다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건 석탄 발전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수명 30년 기준으로 그 30년이 도래한 석탄 발전 설비를 2030년 기준으로 24기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요국들의 이 NDC 즉 탄소 감축 목표인데요. 유엔에 제출한 2030 NDC를 보면은 탄소 감축 목표를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해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30년에 BAU 대비 2030년에 배출될 걸 예상되는 BAU 대비 37% 줄이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적인 비판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과거의 특정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인 감축 수치를 목표 수치를 제시를 해서 그 이전에 2018년 대비 26.3%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천명을 했죠. 그래서 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두 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밑에를 보면은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 건 아니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A안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B안은 화석연료, 즉 LNG 발전을 좀 사용을 하고 대신에 CCUS 즉 탄소를 포획하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LNG 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좀 흡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탈핵 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이 탈핵 정책을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최상의 에너지 법이었고 이것에 준거한 최상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에 이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상위 이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탈원전 원전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최상위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을 고려해서 2035년에 원전 설비 비중을 29%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정부가 바뀌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그 무시를 하고 탈원전으로 이렇게 선회를 한 거죠. 그래서 또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즉 이거 탈원전을 담은 행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 뒤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19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제2차, 2019년에 5년 만에 이제 수립이 다시 됐는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또 이제 탈원전을 그대로 또 담은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그러니까 하위 행정계획에 입각해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한수원의 이사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냥 이게 결정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여러 개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제 한수원 이사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걸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법적, 절차적 문제점, 이게 이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안보가 국가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세계적으로 원유, 석탄, LNG,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국가 간의 물량 쟁탈 전쟁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탈원전을 해서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줄여나가겠다 뭐 그런 또 발표도 하고 사실 이런 거 봤을 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그 우리가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불안한 측면이 많죠. 사실 준국산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라늄을 사용한 원전을 퇴출시키게 되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율은 85%인데 원자를 빼게 되면 에너지 의존율이 해외 의존율이 96%로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가격도 낮은 이거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율을 대폭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교역 조건이 악화돼서 상당히 무역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메이저들이 이제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에 유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화석연료에 대한 그 상류 부문, 업스트림 부문 개발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이제 그 상류 부분 투자가 대폭 줄고 있었는데, 이러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안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장기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또 하나 문제는 국가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다는 거죠. 결국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LNG 발전을 백업 발전으로 이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LNG 발전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LNG 도입액이 2019년까지 3년간 약 3조 5천억 원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 LNG 도입액이 늘어나게 되고 또 LNG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니까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결국은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작년에 영업 수지가 마이너스 5조 8천억 원인데 그 전년도 4조 원 정도의 이익에서 거의 뭐 10조 원 정도 실적이 영업 수지가 악화가 돼 버렸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 20조 원 정도의 영업 수지 적자가 날 걸로.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지금 계속 올리지 않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한전은 올해도 마이너스 20조 원 정도의 대폭적인 적자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S&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통 한계가 이게 이제 그 전기를 구입할 때 한전이 가장 마지노선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NG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스 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한전의 그 전력 구입비는 최근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이런 엄청난 S&P 가격 상승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요, 그 최종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더욱 높였습니다. 70.8%까지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대외적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그때까지 70% 이상으로 재생의 발전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높이겠나.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할 텐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입지 여건을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다음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일사량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썩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일사량도 한계가 있고 풍속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에 따라 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풍속도 초속 5m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반발들, 그다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정말 재생에너지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그 자체의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발전 단가라고 하는데 그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을 개통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송배 전망에. 그다음에 날씨가 나쁘거나 뭐 할 때는 또 그걸 개통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폭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개통 안정화 비용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류 이게 태양광 단지가 커지게 되면 지금은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이제 송전하게 되는데 이거를 고전압으로 직류로 송전할 때 이때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등등 해서 재생에너지 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 그 자체 태양광 판넬을 깔고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그것과 연관된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리곡선이라는 게 이제 많이들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날씨가 좋은 봄철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남아 돌아서 이거를 커테일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거를 출력을 제한을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최근에 많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리곡선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니 오리 같은데 이게 뭐냐면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낮에는요, 태양광 가지고 충분히 전력 수요를 충당을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제주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저발전, LNG 발전이나 뭐 제주는 LNG 발전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스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LNG 발전을 스톱 시켰다가 태양광을 하다가 이제 태양광이 지기 시작하면 한 5시, 6시부터는 그 멈췄던 LNG 발전을 다시 재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기저발전, 소위 그 LNG 발전의 그 발전량 모습을 보이면 낮에는 대폭 줄었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급격히 또 이걸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 램프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통에 무리가 발생하고 자칫 잘못하면
어느 LNG 발전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대규모 정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오리곡선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개통의 불안정,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비용의 낭비.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낮에 인위적으로 발전을 못하게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상당히 이제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그 낭비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이미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NG 발전이 늘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가 오거나 뭐, 그 다음에 바람이 없을 때, 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못할 때 LNG 발전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4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누정량으로 7,300만 톤이 초과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인수위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를 보면요. 이게 이 정도로 줄어야 앞으로 2030년에 40%를 이제 줄이는 거죠. 2018년 대비. 이 감축 앞으로의 그 계획, 그 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궤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준 거 빼고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5 올해도 늘어날 걸로 보는데 작년에만 해도 뭐 벌써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 궤적이 이 미래 우리가 NDC 달성 목표, 탄소 중립 달성 목표하고는 완전히 지금 역행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질이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탈원전을 이제 추진한 것이 상당히 주된 그 요인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원전 생태계는 이미 많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사실 15% 공사를 이제 진행하다가 멈춰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기기 제작이 전면 중단됐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가동을 다 멈추고 몰락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수출 기회도 상실하고 사용 후 해결료 대책도 지금 방치된 채 그대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공론화를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정책을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전혀 그 정부의 방침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그 사이에 원전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원자력 공학 전공 기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정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탈탄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정세고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화석연료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현상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하나는 이제 탄소세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끼리 탄소세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탄소세를 이제 도입을 좀 검토를 하겠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 24개국이 이미 탄소세를 도입을 했고 향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결국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탄소 집약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탄소 누출, 즉 이런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런 탄소 누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 지금 대선 전에 탄소세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 새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탄소세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 2013년부터 2023년부터 과도기를 거쳐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어, 그 EU가 상품을 수입할 때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비료나 이런 거 수입할 때 어, 다른 나라에서 그 수입 대상국에서 이제 얼마만큼 탄소 감축을 위해서 그 비용을 투입을 했느냐.
그리고 EU에서 만약에 이게 생산됐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수입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수입 대상국이 적게 그 비용을 지불했다면, EU가 더 많이 지불한다면 경쟁 상품에 대해서, 그럼 그 차액만큼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비용을 부과시키겠다. EU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비용을 부과시키는 방법은 뭐 배출권 EU에서 이제 EU ETS 즉 EU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부과를 시키겠다는 거죠. 미국도 이 탄소 조정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출권 시장이 굉장히 그 시장 원리에 따른 하나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배출권 시장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이제 먼저 배출권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이제 시작이 돼서 현재 제3단계, 제3차 계획기간으로 지금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배출권 가격이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때 8,640원으로 이제 2015년 1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이게 한때 42,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3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러한 배출권을 통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탄소를 감축하도록 하는, 그래서 배출을 많이 할당량보다도 배출한 그런 기업들은 남한테 남는 그런 기업들한테 이걸 사야 되는 그 비용 부담이 이제 따르는 거죠. 다음 페이지. 중국도 작년 7월에 국가 단위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배출량이 한 40억 톤 정도 중국이 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EU를 누르고 배출권 시장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할린에서 시범적으로 배출권 거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원전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또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이 세계적으로 지금 탈원전을 다시 수정하는, 뭐 그쪽에 탈원전을 한 건 아닌데 일부 국가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도 탈원전을 외치던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늘리겠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도 NDC 보고서에 탄소 저감에 원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S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에, 그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자,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의 해외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최근처럼 그렇게 중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에너지 안보, 확보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공급 쇼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고, 해외 자원 개발 전략,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부 바뀔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다가, 이때 이제 뭐냐면 해외 자원 자주 개발률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뭐 자주 개발률을 너무 이거 뻥튀기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자원 개발 그 투자가 이제 그 상당히 쇠퇴하고요. 공기업들이 안 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안 했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저 대폭 그 공기업들이 자원 개발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규모가 2014년 63억 달러에서 2020년 14억 달러로 급감을 하게 되고 건수도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 바뀔 때마다 이제 자원 개발 규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세계적인 자원난, 원자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자원 개발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이전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하나는 전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지금은
전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보면은 AI 시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에 대비해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화력발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 너무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원전을 배관시하고 폐기하고 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전기화에 우리가 대비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성배정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대책. 그 전력망에 대해서 혹시 발전, 송전, 배전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이런 테러가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술 작업률을 향상을 시켜서 태양광 판넬이나 풍력 발전기, 고열 가스 터빈 등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요. 탈탄소화 기술, 수소, ESS, 원자력 이런 기술도 계속해서 이제 높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소비국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한미 원자력 협력,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되고요. 온실가스 감축,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가 마땅하고 원전의 잠재적 수출 시장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조속히 폐기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면은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사실 러시아, 중국,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입니다. 이 5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탈원전 하는 사이에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 위상도 굉장히 약화가 돼가지고, 지금 원전 수주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년 그 동안에도 탈원전 했다고 하다가 최근에 또 대통령이 또 60년간 앞으로는 기저 전원을 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어떤 정책인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국민 여론도 어떻든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쪽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을 3, 4호기를 조속히 건설 재개하고 원전을 수출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소형 원전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 최근에는요, 이 SMR, 스몰 모듈 리액터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두산 중공업도 최근에 미국의 뉴스케일사하고 SMR 이거를 공급하는, SMR은 보통은 전력 그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 이하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사하고 계약한 걸 보면은 7만 7천 킬로와트짜리 굉장히 소형의 원자력 발전, 이걸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소형 원전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전기 공급과 아울러서 여기서 생산되는 그 열과 이제 전기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이제 이걸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합니다. 사유 해결된 처리 대책, 이걸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동안 공론화를 해서 이걸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053년까지는 최종 처분장을 마련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제출했는데 정부에.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걸 완전히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일단 공고는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사용 해결료 이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습식 저장, 이게 이 수조에다가 이걸 이렇게 그
거기다 이제 담궈서 이걸 식히는 이런 저장인데요. 그걸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요. 그 영화 판도라에 보면 바로 이 장면이 나와 있죠. 거기서 누가 이제 자살을 하는데 결국은 임시 저장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거를 빨리 이제 중간 저장을 해야 되고 결국 최종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저비용 청정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필요한데 너무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원전을 대폭 축소해도 된다. 이런 그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걸 빨리 다시 적정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를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아까 이 덕 커브, 즉 오리 커브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태양광 풍력 등의 출력을 제어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기저 발전을 출력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을 출력을 제어하지 말고 그건 생산하도록 하고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고 대신에 기저 발전을 출력을 줄이면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도 또 비용이 따르죠. 예를 들어 LNG 발전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적정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가 수립되지 않으면 어떤 전원을 켰다 켰다 할 때 거기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잉 시간대 전력을 많이 쓰도록 요새는요, 낮에 플러스 DR 대책이라 디맨드 리스폰스인데 지금까지는 낮에는 디맨드 리스폰스, 즉, 저기,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이렇게 그 유도를 해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력을 더 많이 쓰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거죠. 이런 정책도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ESS 활용하고요. 전기차 충전을 남아도는 전력을 이제 쓰도록 하는. 그다음에 그린 수소에 이러한 전력을 쓰도록 하는 이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친환경적인 경제적인 수소 생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 수소 대신에 그린 수소로 해서 이걸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겠느냐? 세계 1위 목표였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구소들이 지금 수소를 이미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해서 생산을 지금 거의 지금 하기 직전 단계에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만큼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탄소 규제 있잖아요. 아까 이제 카본 텍스, 즉 탄소세. 이 탄소세는 우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도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탄소를 줄이도록 하는 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미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료 개별 소비세라든지 등등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을 포함한다면 여기다가 굳이 탄소세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따라서 실효 탄소세율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S 즉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실효 탄소세율이 얼마나 되냐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유럽에서 그 탄소 조정, 국경 조정제도 이걸 도입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에 한 30억 달러 작년에 수출했는데 철강이 가장 수출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요. 배추권 시장 성숙화를 위한 대책인데 배추권 거래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근데 이 배추권 거래제가 600개 기업만 참여하다 보니까 주시장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뜸뜸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성숙 한산 시장인데 이거를 좀 더 좀 두꺼운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즉 선물이라든지 선도, 수합, 옵션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고 이미 EU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2005년에 이미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전 정부에서 올해 이걸 도입을 하겠다. 내년이나 올해 이걸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속히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전력시장 선진화. 사실 이 전력시장 선진화는 우리 DJ 정부 때 이 한전 민영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분할을 자회사 6개를 했다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시장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기술 변화 여기에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전이 이 전력 도매 부문에서 독점, 또 판매 부문에서 독점, 이 전력을 구입할 때 독점과 판매할 때 독점. 소위 모노폴리와 모노선이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력 시장의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야 하고 특히 판매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이 요금을 좀 자유롭게 이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도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죠. 자기들이 지금 한전은 정부가 51%의 주주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 소액 주주들입니다. 그중에 한 26%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 이 전기요금 안 올려가지고 우리 적자가 이렇게 커져서 배당도 못 받고 그러냐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악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과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걸 외국인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 변화라든지 여러 에너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빨리 그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